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최근에 우리 국적 항공사 두 군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대한항공은 갑작스러운 조양호 전 회장의 타계로 승계 과정에 문제가 좀 생겼었고요. 아시아나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박삼구 회장이 퇴진하고 아예 매물로까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위기의 국적 항공사들, 과연 그들의 지각 변동은 어떻게 될까? 정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두 군데가 다 회계 쪽 지금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 뭐 국내 최고의 회계 전문가시니까 한번 모셨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좀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아시아나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시장이 매물로까지 내놓았는데 네. 뭐 이렇게 좀 회계 문제가 좀 심각했던 모양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부실 경영이 오래됐느냐 이런 아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이 부실 경영을 보는 지표가 부채 비율이라는 걸 많이 봅니다. 네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제가 회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네네. 그 금호그룹 핵심 산업이 아시아나항공하고 금호산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대략 700%에서 한 800%. 그리고 금호산업은 이보다 낮은 200%대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부채 비율이 과거 3년 동안 큰 변동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 왜 갑자기 네. 매물로 나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지표가 네.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아하. 이게 1년 안에 갚아야 될 그 채무를 영업 활동으로 갚을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지표인데요. 네네.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은 소위 흑자 부도라는 거를 예측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이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을 보시면 표에서 제시해 드린 것처럼 16년에 37%, 17년에 39%, 그리고 18년에 58%입니다. 아하. 이게 100%가 안 된다는 의미는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생존 여부가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얼마나 원활히 조달해 올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그건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현금 흐름은 좋은 쪽 아닙니까? 좋은 근데 쪽입니다. 지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아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고 한정 의견을 받은 거고요. 한정 의견이었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이익이었는데요. 다시 수정해서 적정 의견을 받을 때는 영업 손실로 바뀝니다. 네네. 이런 형태를 우리 회계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이익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이익 조정이 바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가져올 거라 예상이 됐고 급작스럽게 매각의 사태까지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는 그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쪽에 아니 왜 갑자기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영 환경이라는 게 주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촉각을 갖고 네, 느끼냐도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계감사 시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촉각이 미약했다고 어떤 변화를 판단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외관법이라는 변화인데요. 네네. 작년 11월부터 외관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네. 그 외관법의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과거 전두환 정부 시대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회계사를 통해서 감독하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외관법인데요. 그 법이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 강화로 인한 회계 감사 시장의 변화를 놓친 거죠. 이 회계 감사 시장에서의 부실 감사 논란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과거에 뭐 대우 사태도 있었고요, 뭐 SK 사태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네, 네. 회계 분식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 법이 대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우리가 개혁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왜 이러한 법과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느냐? 그건 결국은 법만 바뀌었지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건을
회계로 일어난 사건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밑항을 보면은 회계 감사 현장에 있는 실무 회계사들의 문화가 바뀐 겁니다. 네. 그 원인은 얼마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실무자들이 실제로 실형을 사게 된 게 계기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회계사까지 됐는데 네. 회계 감사 의견을 잘못 내거나 회계 감사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는 이제 못 전혀 하겠죠. 없겠죠. 네. 그러한 문화의 변화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화의 변화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시그널을 그때 이제 시장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화의 변화고 지금까지 안 바뀌었던 회계 투명성이 왜 이제 드러나게 됐느냐. 네, 그 원인이 된 건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네, 팁을 네. 드린다면 올 4월 1일부터는요. 감사인들,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계약 기간 동안에 골프장 갈 수 없고요. 아하.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없고요. 아하. 자기 돈으로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윤리 강령으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기업가 분들은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사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경고를 주고 빨리 고쳐라.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던 모양이군요. 그 질문 주신 게 뭐랑 연관이 될 수 있냐면 왜 재무제표가 전년과 유사한데 왜 지금 와서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지금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2018년에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의 수치와 적정 의견을 받았을 때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면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 부채 비율이 721%고요. 적정 의견을 받았을 때가 815%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손익을 보면요.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는 459억이라는 이익을 발표했는데 적정 의견을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350억입니다. 더 대단한 거는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손익을 고려했을 경우에요. 적정 의견을 받았을 때는 무려 그 손실이 마이너스 1,20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의 과거 3개년도 영업손익과 좀 전에 말씀드린 세전손익인데요. 최초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게 적정 의견을 받은 2018년도입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일 텐데 그렇죠. 이 정보가 왜곡돼서 시장에 발표되려고 했다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선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건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누구한테 손해를 요구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회사 대표나 또는 회사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감사를 한 감사인한테도 네. 민사소송을 예, 제기하고 예, 있는 게 예. 현실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아시아나 쪽 처방으로 큰 돈을 들여서 구제하자.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경영 저 오너들은 좀 자구 노력하고 일선 퇴진도 하고 팔자 이렇게 됐어요. 네. 어떻게 제대로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금액을 한번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그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에 5천억 정도를 요구했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결국은 1조 6천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세게 발표했고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돈 퍼주는 거 아니냐 망하는 기업들한테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단기 차입금은 1,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것가 뭐가 있냐면요. 단기 차입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유동성이라고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유동성 사채, 유동성 장기 차입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 유동성 자산 유동화 채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유동성들이 뭐냐면 바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들인데요. 이 금액이 무려 1조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2019년에 아시아나항공이 갚아야 될 채무는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3년 동안 대략 한 1년에 3천억 정도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결국은 한 1조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가 아시아나항공이 지금처럼 1년간 버틸려면 필요한 돈이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조 6천억과 유사한 수준이니까 정부가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지원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돈이 결국은 다시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음흠. 인수하는 사람들 음흠,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음흠. 이 돈은 1년간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을 담보해 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2년이 가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어떻게 해서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고 하지만 그게 정부 뜻대로 될지는 좀 만만치 않은 과제겠군요. 그렇죠. 네. 2020년에 갚아야 될 돈을 제가 재무제표에 발표된 숫자로만 좀 추정해 봤더니요. 일단 갚아야 될 돈과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리스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조 원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2조 원 되더라고요. 네네네. 엄청난 그럼 인수하는 금액이죠.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주판을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표에서 매출 총 이익률을 보시면요. 2016년에 14.8%에서 2018년도에 9.7%로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출 총 이익률은 경쟁 구조에서 한 20에서 40%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 미만이면 소위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3.2%에서 9.7%로 숫자가 떨어진 건 일종의 허들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마이너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새로 이 기업을 누가 인수할지 모르지만 예. 지금 현재 인수 입지를 좀 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몇 군데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만한 지금 재무 여력이 있나요? 지금 뭐 흔히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SK가 있고요, 네. 하나가 있고 CJ가 있는데요. 네. SK는 뭐 많이들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난 자금을 지금 갖고 있죠. 네. 하이닉스만 해도 2조 3천억, 그렇다고 그래요. 이노베이션이 1조 8천억, 네. 텔레콤이 1조 5천억입니다. 네. 근데 이 시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보통 얘기들을 하시는 게 이노베이션에서 이 석유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항공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 부분은 이미 그룹 내 판매량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예, 예. 여기에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가 의구심이 되고요. CJ는 대략 현금 보유량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뭐 계열사를 매각해서 현금 보유량이 1조 원 정도 추가됐다고는 하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자금으로 충분할까 하는 거는 여전히 퀘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인데요. 하나는 하나 자체만 해도 약 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있고요. 하나생명이 1조 8천억, 네, 네. 하나케미컬이 1조 원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방산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모든 그룹사들이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부인을 할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부인을 하는 걸까? 근데 제 생각은 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아직은 투명하지 않은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 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돼야지만 나 이거 인수할래 하고 나서는 그룹들이 생기지 않을까. 대한항공이 또 예. 조양호 전 회장이 이제 타계를 하시면서 네. 어차피 이제 이 지분은 그 자녀들한테 이제 아마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게 지분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 지주에서 이제 한진칼이라는 맞습니다. 곳이던데 예. 생각보다 이렇게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저도 이게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그 수치 보도된 자료를 수치를 보면은 한진칼에 대한 조양호 회장님 가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결코 높지 않은 거는 분명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뭐 할증까지 해서 뭐 한 65%까지 이제 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대주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할증에 대해서 65% 세율이 부과된다고 지금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진가 소위 말한 그 조양호 회장 그 자녀들 일가들이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나름 회계 전략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맞습니다. 이거는 또 대한항공 한진가에 대한 컨설팅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예. 선의의 투자들에 대한 컨설팅으로 그러면 시각을 됩니다.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한진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어권 개념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어권을 한다 그러면은 제도 안정을 위해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등의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금호의 지분율이 대한항공 지분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율이 낮아서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거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대한항공에 대해서 지금 지분율을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소위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 뭘 주장하고 있냐면 지배 구조의 부실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식으로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한 5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 대한항공의 시가는 3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갭 차이가 있고 이 갭 차이가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은 부실한 지배 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지배 구조가 정말 부실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됐는지를 겸허히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주들과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명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지금 막 닫고 있는 경영 방어권의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IFRS라고 하는 뭐 회계 기준의 변경 뭐 이렇게 하면서 큰 변화가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은 저는 뭐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저 기업 회계를 보는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쪽에 관심은 많은데 앞으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신외관법이라는 것이 발동이 됐는데요. 투자자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6년 동안 동일한 감사인한테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게 되면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회계법인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회계 처리와 유사한 논란이 한정 의견으로 나타났거든요. 회계법인이 바뀌면 이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투자하실 때 이 회사가 회계법인이 바뀌는 타이밍인지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크게 바뀌는 게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투명성을 위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걸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제부터는 의무화돼서 회계사들한테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회계감사 시장의 문화 변화 때문에 회계사들이 비적정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도 투자자분들은 꼭 확인을 사전에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외관법 바뀐 거 생각해 보면 그 한 6년 중에 한 5년 차, 6년 차 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계법인이 바뀌면 그거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고쳐 놓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직전 연도와 그 전년도에 오히려 수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도움 말씀, 재미난 얘기 많이 주셨는데 풍부한 얘기를 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